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포는 기업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800, 우리 돈 112만 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세금을 내게 하면서 우리 우체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우편 서비스로는 소포를 보낼 수 있다지만 가격도 오르고 시간도 더 걸릴 걸로 보여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 한 시민이 소포 꾸러미를 들고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다음 주 오려다가 오늘 서둘러서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혹시나 29일 이후에 도착하면은 그 선물 받으시는 분이 관세를 물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갖고 당황스럽긴 한데. 미국으로 보내는 항공소포는 25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은 26일부터 접수가 중단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은 $800 이하 물품엔 관세를 면제해왔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를 제외한 모든 우편물에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이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우체국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어 우편 접수를 중단한 겁니다. 재개 날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관세 대납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민간 회사를 통하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수 있지만 기존 우체국 소포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여기에 15% 관세까지 내야 해 주고받는 사람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1년간 우체국을 통해 미국으로 보낸 소포와 우편물은 84만 건에 이릅니다. 역직구 방식으로 미국의 화장품이나 가공식품 등을 판매해온 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두 달 안에 비슷한 가격과 품질의 우편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기업들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마음대로 철강 품목 관세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관세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할 정도입니다. 15%로 낮추기로 하고도 여전히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이미 대미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 쓰이는 이 드릴을 만드는 업체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긴급회의 저희도 했어요. 관세를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다.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 이제 그게 확실히 됐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미국은 지난 3월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25% 관세를 매긴 뒤 석 달 뒤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50%로 올렸습니다. 지난 18일에는 407종의 파생 제품을 추가해 1000여 개 제품에 철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변압기와 트랙터, 보일러 등 웬만한 공산품은 포함됩니다. 졸지에 철강 관세 대상이 된 기업들은 적용 기준이 원가인지 중량인지도 확정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50%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는 좀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전략. 15%로 최종 합의를 하고도 여전히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더 답답합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줄었는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 측에 약속한 추후 협상 내지는 국내 규제 완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일정이나 미국에 신뢰를 주는 것이 관세 쇼크에 빠진 기업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협상이 난항인 듯합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인데도 공동 성명 발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막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은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건 전례 없는 시도라며 한미일 협력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다만 당장 긴박한 현안이 없는 일본보다 미국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출국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워낙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빠진 농산물 관련 문제를 우리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 실장은 관세와 투자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회담 목표로 경제통상 안정화와 안보동맹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을 꼽고 있습니다. 원자력 협력 개정, 원전 협력 등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미 간 공동성명 문안도 협의 중이지만 최종 발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 순방기간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파견되는데 미중 간 갈등 구도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해 회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번 순방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대통령실이 대비해야 하는 건 복잡한 의제뿐만이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숫자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도 만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지 신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자신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he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And they went crazy. And Biden then canceled it. 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금액은 50억 달러였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한 건 역시 실제보다 1.5배 부풀린 수치입니다. You know,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You know, that's a hug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m. That's tremendous amount. That's like having a city.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석에서 판을 깨는 것 역시 트럼프식 협상법으로 유명한데 상대가 국가 정상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You see the hatred he's got for Putin. It's very tough for me to make a deal with that kind of hate. He's got tremendous hatred. 미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카메라 앞에서 바로잡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언급하라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는 순간에 갈등이 발생하겠죠.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걸 원치 않고 에리우스 대어 커뮤니케이션 부장도 트럼프가 즉흥적이거나 뜬금없는 발언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트럼프의 즉석 화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오늘 EBS법을 마지막으로 방송 3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노조와 진보단체들이 장악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세 법 모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엔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강행 처리될 전망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9명인 EBS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단체 추천 이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교총회의 전교조까지 추가로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전교조의 방송 장악법이라며 KBS, MBC에 이어 EBS까지 방송 3법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범여권이 거대 의석으로 하루 만에 종결시켰습니다. 전교조를 끼워 넣으려고 지금 일부러 전교조를 맞춤형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민주당은 경영진 구성에 대한 정치권 영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장악의 불행한 역사를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EBS 언론노조도 이사회 구성에 교육계 추천 몫이 과도하게 부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경영상 판단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기업들이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수차례 호소했지만 당정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중에 고치면 된다며 입법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우군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소한 지 오늘로 딱 일주일인데요. 몇 달은 된 것 같다. 개선 장군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출소하자마자 한우 고깃집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압도적인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바로 복당해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호남을 돌며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진솔한 사과와 자숙기간 없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한 행보에 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 전 대표 사면을 가장 먼저 띄웠던 강득구 의원도 석방된 지 몇 달은 지난 것 같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의 자숙 또 성찰의 시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인데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특히 조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전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본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한 글로 논란이 됐던 단체를 다양한 인권운동을 해왔다며 시민들에게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후보자의 사위가 대표로 있던 단체인데요. 자유민주 질서를 위배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련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며 비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통진당과 관련해 최 후보자의 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박재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SNS에 올린 글입니다. 20년 넘게 인권운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단체가 후원인을 모집한다며 해당 링크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활동가로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사위가 단체 대표로 있습니다. 이곳 게시판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한다. 김정은 대장은 국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겸허하고 소탈한 풍물을 지니신 위인이시다 등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을 내렸지만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삭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삭제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단체는 소송 비용 780만 원을 방통위에 물어줬습니다. 단체는 2013년엔 통진당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내고 통진당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에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의 딸은 SNS에 이 글을 올리고 통진당이 문제라거나 싫다는 담론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단체 후원을 독려한 이유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딸에 대해선 성인이고 스스로 결정한 만큼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천안함 폭침이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란 취지의 글을 지난 2013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취임 초 고공행진하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는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풀고 광복절엔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까지 했는데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지요. 장윤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2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8월 셋째 주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56%로 7월 중순 대비 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7월 중순 23%였던 부정평가는요, 35%까지 올랐습니다.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이유를 볼까요? 2주째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특별 사면을 꼽았습니다. 조국 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응답자 특성별 지지율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20대는 물론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도 5%포인트씩 긍정평가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에서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직업별로는요, 자영업에서 지지율 14%포인트나 급락했고, 또 생활 수준이 중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8%포인트로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이 소비 쿠폰으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돈다고 자평했지만 이 반짝 효과가 지난 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이 민주당 지지율은 44%로 3%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같은 폭으로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쪽 지지층 결집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전대 기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온 두 사람의 맞대결로 좁혀지면서 역설적이게 탄핵 찬성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당대표 얼굴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5명의 최고위원 몇 명까지 변정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결선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당사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규탄 농성을 벌이며 선명한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3조 이상의 돈을 줘서 핵무기를 개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표심을 움직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을 분열을 안고 갈 것인지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수석 대변인을 지낸 신동욱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맞서서 싸우라는 여러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령을 이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겠습니다. 이어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에 합류했고 청년 최고위원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탄핵 반대 3명과 탄핵 찬성 2명의 구도입니다. 당대표 결선에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파여서 탄핵 찬성파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이 됐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모레부터 이틀간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3번째 불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차 소환 때 이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청사로 걸어갑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내란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보기엔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비해 뚜렷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 인정한 걸로 보는 겁니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챙기는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걸로 의심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 가담,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치소로 찾아온 외부 의사로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심각한 허리 디스크 등으로 하루에 1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내일 특검의 4차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첫 특검 출석 때 어지러운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여사 측은 허리 디스크 통증에 수면 장애까지 더해져 하루 1시간밖에 못 자고 있다며 음식을 삼키지 못해 영치금으로 과자를 사서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의사로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특검의 4차 소환 통보에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간첩죄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철조물로 둘러싸인 해군기지 입구를 지킵니다. 담벼락 곳곳엔 군사기지 인근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오후 중국인 남녀가 이곳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드론이 이제 부대 안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근처 발견을 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중국인을 이렇게 신원을. 검거된 이들은 지난 18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했는데 경찰에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이제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사실 뭐 고의성이 있는지 사전 계획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경찰은 불법 촬영에 사용된 드론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경기도 평택 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으로 출입해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고 SNS에 유포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은 2달 전 구속됐습니다. 40대 주동자에겐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한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으로만 규정된 조항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통신사와 정부 홈페이지를 해킹해 380억 원을 챙긴 중국인 총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해킹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건데 재력가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TS 정국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들이 검은 반팔티와 반바지 차림의 남성을 양옆에서 붙잡고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를 나옵니다.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한 중국인 총책을 태국에서 압송해오는 모습입니다. 해킹 조직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국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정부 공식 민원 사이트 등을 해킹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한 뒤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연예인이나 대기업 회장, 벤처사업가 등 재력가 20여 명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BTS 멤버 정국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300여 주를 탈취당할 뻔했는데 오늘 압송된 중국인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진 겁니다. 정국은 당시 소속사가 빠르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조치해서 피해는 없이 끝나고 정국 씨 희생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경찰은 중국인 해커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사망사건 조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시가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그제 오후 2시쯤 이곳 지하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며칠간 출근하지 않자 집에 찾아온 회사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동 수사대 차, 봉구차, 오늘 2개 세대서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찍은 사진 속 숨진 남성은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인천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 직원 3명이 도착했을 땐 금목걸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일차로 보니까 목걸이가 있는 거 보니까 범죄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과수팀을 들어갔을 때 목걸이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서로 몸수색까지 벌였지만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출동 경찰관 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야산에 숨어 있었는데 수색견들이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아무 말 없이 경찰서로 들어선 남성. 어제 새벽 2시 50분쯤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피의자입니다. 범행 직후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2km가량 떨어진 야산 정상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범행 사실을 시인했는데 여성의 시신에선 10여 차례 이상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사지샵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은 3개월 전쯤 손님으로 만난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한 달 뒤 남성은 여성을 역으로 신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사 과정에서 남성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범행 전엔 미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직전 차량을 렌트해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이고요. 사건이 사고이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할 것 같은데요. 수사 중의 사안이라서.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의 공식 주차 대행 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절도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업체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한 손으로 선바이저를 뒤지더니 현금 뭉치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 7월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 직원이 고객 차량 안에서 벌인 일입니다.
차량 내부가 녹화되는 블랙박스에는 주차 대행 직원이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주인은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반지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더 놀랐습니다. 설마 이렇게 안을 뒤지는 모습이 찍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찍힌 모습을 봤을 땐 되게 소름 끼쳤고요. 주차 대행업체에 신고했지만 돈을 훔친 직원은 발뺌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발뺌하고 모르는 척하다가 제가 증거가 다 있다 그러자 나중에 죄송하다 합의를 해달라.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성이 앞유리에 자동차 키를 놓고 그냥 갑니다. 주차 대행 업체에 차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온 김민지 씨는 체크카드 등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 다 뒤져놨네 여기를. 주차 대행 직원이 놓고 간 키를 이용해 누군가 차 안을 털어간 겁니다. 주차 대행 업체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문은 열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도둑한테 훔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냐. 온라인에는 도난을 당했다. 인천공항 공식 주차 대행 업체라 믿고 맡겼는데 후회된다 등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차 대행 업체는 TV조선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해 바디캠 착용을 시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미국 언론들도 앞다퉈 성공 배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물론 정교하게 담긴 한국 색채를 꼽으며 호평했습니다. 먼저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홈페이지입니다. 올여름 최대 히트작인 K-팝 데몬 헌터스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영화의 성공 요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코미디, 액션, 호러 요소가 결합됐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와 함께 음악적 완성도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음악적 요소를 더 깊이 다루면서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영화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10위권에 3곡이 진입한 사례는 지난 1977년의 토요일 밤의 열기와 1995년 사랑을 기다리며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y figuring out what makes K-pop tick in a way that resonates to musical fans, I think was really important for this. 특히 가상의 K-팝 걸그룹이 부르는 골든의 경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골드더비는 최고 권위의 오스카 주제가상 등의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이번 주말부터 이곳 미국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영 전부터 이미 1,000회분 티켓이 매진되는 등 폭발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 같은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은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도 한국을 찾아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한국의 다른 음악, 트로트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전통시장. 놀이개와 갓 등 다양한 전통 소품을 파는 가게에 외국인 관광객들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I've watched it with my little sister. She absolutely loves it. So I've got two small cats and I'm going to put it on the boy, Fudge. He's a little ginger cat and I think he'd suit it. 캐대헌 열풍은 한복 대여점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 탓에 외면받던 저승사자 복장이 특히 인기입니다. 영화 속 사자보이즈처럼 가끈이 포함된 갓부터 한복까지 세트로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I watched it and I really liked it. I'm wearing the hanbok because I'm here with my dad and it's my last day before I go to college. K-pop Demon Hunters 재미있게 봤어요. 전 세계를 캐대헌 신드롬으로 이끈 매기강 감독은 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느꼈던 외국인들의 시선을 전하며 K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다 해도 진짜 이거는 K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를 활용한 후속작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좀
한국의 좀 뮤직 스타일을 더 여러 가지를 더 보여주고 싶어요. 좀 트로트나 뭐 이런 뭐 요즘 좀 난리잖아요. 한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K-팝 데몬 헌터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AI를 내세웠습니다. 세금 신고와 공장 로봇 등 생활 곳곳에 AI를 활용한다는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어 옮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입니다. 정부가 저성장 돌파의 핵심으로 꼽은 건 이런 인공지능, AI입니다. 실제 경기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절시킬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먼저 공공 분야와 산업, 국민 생활에 AI를 도입합니다.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한글화 사업을 추진하고 세금 신고부터 탈세 적발, 신약 심사와 인허가까지 앞으로는 AI가 처리하게 됩니다.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선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서 업무를 맡고 자동차와 선박, 공장, 가전, 드론 등에도 AI를 탑재합니다. 물류센터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공간에서 특히나 더 역할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AI를 도입해 5년 내에 1% 후반대인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재원 마련과 규제 완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재정이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 1,000원의 아침밥 확대와 고령층 교통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상시와 휴대전화 무료 데이터 사용 확대 등 민생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김여정은 철거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었죠. 당시 우리 군은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북한이 오히려 대남 확성기 2대를 최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신속하게 발표했던 군 당국, 이번엔 조용합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말이었던 지난 9일 우리 군은 전방 일부 지역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활동이 식별됐다며 긴급 문자를 통해 알렸습니다. 대통령까지 이를 언급하자 북한 김여정은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 철거했던 확성기 2대 가운데 한 대는 당일 바로 재설치한 데다 북한의 반박까지 나왔지만 우리 군은 기만 전술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던지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북한이 최근 철원과 화천 전방에 기존에 없었던 대남 확성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성기엔 당초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 북측은 어제 오전 이 가림막을 벗겨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군이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던 한 대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한 대 더 많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는 50대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당일에 서둘러 공지했던 군은 추가 설치 사실에 대해선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의 얼굴과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투 상황과 함께 부상병들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전투병 피해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가 왜 바뀐 건지, 김정은 위원장이 왜 직접 나서서 유족들을 위로했는지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물 사이로 연기가 피어나고 녹색 군복을 입은 북한군들이 뛰어다니며 총을 쏩니다. 한 북한군이 문 안으로 폭탄을 던지자 화염과 함께 폭발하며 벽이 흔들립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군인과 전사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고 전투와 유해 송환 장면이 담긴 4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투에서 다친 부상병도 그대로 보여줬는데 한 부상병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영상을 통해 부상을 당해도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했다거나 자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외신 보도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윈지들이 볼때처럼 날아드는 초라 속에서 우리 전투원들은 피나 목숨으로 한치 한치 진경로를 열어갔다. 행사에 앞서 열린 국가표창 수여식에선 전사자 101명의 얼굴과 이름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감춰왔던 파병군 피해 사실을 공식 행사까지 열어 공개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과시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왔을 때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또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 참전에 대해서 계속 부각시키는 작업은 다만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사자가 6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는 전사자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냈지만 한편으론 최신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의 경험을 쌓았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유만 기자와 함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게 뭔지, 우리 군은 뭘 경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북한군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전투병 15,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습니다. 특수부대인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의 정예군인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투입 초기에는 현대전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3,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지만 점차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러시아가 쿠르스크주 영토를 탈환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특히 드론이라는 게 현대전의 중요한 수단 아닙니까? 그걸 운용해봤다는 게 상당한 이익이 됐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대표 주자로 꼽히면서 비대칭 전력으로까지 불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값싼 1인칭 소형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분대를 더 작은, 그러니까 2~3명 단위로 나눠서 드론을 유인하고 격추하는 그런 방어술은 물론이고 드론으로 직접 상대를 공격하는 경험도 해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경험을 빠르게 전 군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 날라오는 신호나 이런 걸 차단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한 명이 미끼처럼 막 도망을 가면 나머지 2~3명이 그 드론을 사격을 통해서 폭파시키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도 현지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 북한제 무기가 이번 전쟁에서 관측됐는데요. 불세포라는 이름의 대전차 무기를 비롯해서 각종 다연장 로켓포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KN-23, KN-24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쏴보면서 1에서 3km로 낮았던 미사일의 정확도를 50에서 100m까지 크게 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번 파병의 대가로 뭘 받은 겁니까?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군 한 명당 월 2,000달러를 파병 대가로 받는데 이걸 다 합치면 1년에 3,3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제 전투기, 이란제 자폭 드론과 그 기술 등을 지원받아서 무기 체계의 현대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북한군의 전력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우리 군도 드론 조종사를 다수 육성하고 야전의 일반 육군 전투원들까지 드론과 함께 훈련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술과 편제 자체를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엔티드론, 대드론 체계와 우리 나름대로의 드론 능력을 키워서 북한의 우위를 가져가야죠. 드론을 적시에 구매하는 것도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고. 실전 경험이란 걸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군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소금쟁이는 물 위를 민첩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이동 원리를 밝혀내고 물 위를 떠다니는 초소형 로봇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가로 10cm, 세로 8cm, 무게 0.23g의 초소형 로봇이 물 위를 떠다닙니다. 긴 다리를 이용해 순간 빠르게 이동하는데 자세히 보면 물속에서 다리 끝이 여러 가닥의 부채꼴 형태로 퍼졌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빠르게 접힙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금쟁이의 이동 원리를 접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금쟁이 로봇입니다. 소금쟁이는 빠른 물살에서도 물 위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원리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소금쟁이가 근육의 힘이 아닌 물의 표면 장력과 탄성 등으로 부채꼴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내 로봇으로 재현했습니다.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스프링 같이 생긴 아이는 탄성력이 있습니다. 펼쳐지려는 탄성력. 그 다음에 뺄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표면 장력이 있어요. 고성능 플라스틱과 형상기업 합금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기존 수상 로봇들보다 물 위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수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수상 로봇, 해양 탐사,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금쟁이 로봇에 대한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6.25 당시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여기가 밀리면 부산, 부산이 밀리면 해운대 앞바다에 빠져 죽는 길 뿐이다. 후퇴는 없다. 퇴각하면 내 손에 죽는다.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나간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한마디. Stand or die. 버티느냐 죽느냐.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만든 특별 정신교육 표준교환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우리 군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각종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고는 하나 지각을 해도 금주 근무를 해도 지적을 받으면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총검술이 미숙해 상관이 얼차려 명령을 내려도 안 따라도 된답니다. 군이 이런 특별 교육을 하려는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비상계엄 때 군인들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슨 임무인지 분명하지도 않은 채 출동을 했고 알았을 때는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분위기라면 명령에 따른 지휘관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에 따라서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전시에 우리 싸울 군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생명,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절하는 명령이다. 죽으라면 죽는 거야. 지금 같은 허술한 교재로는 오히려 지휘 체계에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But once war
is forced upon us,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than to apply every available means to bring it to a swift end. In war,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민주주의를 지키는 군대, 그 첫째 조건은 바로 승리입니다. 군의 용기와 명예, 지휘 체계를 흔든다면 민주주의 역시 지켜낼 수 없습니다. 8월 22일 윤정호 앵커 칼럼, 군인의 숙명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처서지만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폭염경보가 확대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 북부와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7도, 강릉 28도로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 전주 35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